안녕하세요. 저는 씩씩하고 착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한 남자를 많이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까지 결정했었는데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나중에는 그토록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게 변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나 봐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저도 아이를 좋아했고 자신 욕심도 있는 편이었죠.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 혼자 사는 빌라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했었습니다. 사는 집과 일하는 직장이 같은 셈이었죠.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는 사는 살림을 신혼집으로 옮기고 빌라에서는 영어 공부방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방으로 매일 출근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공부방은 나름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이었어요. 번듯한 학원은 아니더라도 나름 알토란같이 잘 운영되던 곳이라서 열심히 했었죠. 남편은 영상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영상학과를 졸업하고 광고 프로덕션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혼자 일을 했었죠. 남편과는 원래 친구의 친구인 사이였다가 우연한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서로 결혼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마음이 맞았기에 빠르게 준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신혼을 좀 즐기고 가지라는 말도 하지만 저는 결혼과 동시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저에게는 조카들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도 빨리 내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 바람과 달리 아이는 생각처럼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피임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저나 남편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아이는 잘 생기지 않았던 거죠. 신혼 초반에는 좀 천천히 생기려나 보다 싶기도 했지만 1년 정도가 지나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이라도 가보자,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 준비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좀 천천히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 못지않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저만큼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다니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이 없었기에 저도 한동안은 그냥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임신이라는 게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수록 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명상하고 운동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지남에도 아이는 여전히 안 생겼고 저는 결국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 나도 이 정도면 많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병원 예약까지 잡아두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병원을 가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생긴 아이라니 더 반갑고 더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두 줄이 선명하게 뜬 임신 테스트기를 줬고 남편도 몹시 기뻐했습니다. 진짜 임신이라는 거지? 너무 기뻐. 이것 봐. 그냥 기다리면 생긴다니까? 당신이 너무 조급하게 굴었어. 다 때가 되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게. 근데 피임도 안 하는데 1년 반 동안 안 생기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 갖고 싶어 했는데. 알지. 요 녀석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 긴장시키네?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너무 잘 됐다. 자기도 기쁘지? 당연한 걸 뭘 물어. 당신만큼은 아니라도 나도 내 아이 갖고 싶었지. 그날 남편과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때마침 찾아와 줬는데 마치 엄마 아빠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서둘러 온 것 같아서 더 기특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방 일을 계속하면서 태교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생각하고 운동도 적당히 해줬어요. 힘들게 찾아온 아이인 만큼 소중하게 잘 지키고 싶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방도 함께 꾸미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도 같이 사러 다녔어요. 이름은 뭘로 지을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누굴 더 닮았을까? 아이에 관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참 행복했습니다.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10달 동안 잘 품었던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작은 몸으로 수술을 해야 했어요. 기다리던 아이를 만났다는 행복감을 느껴볼 새도 없이 저희 아이는 바로 수술을 해야 했고 작은 아이가 잘못될까봐 내내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너무 초조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건강하게 잘 태어날 줄 알았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리원은 바로 취소하고 내내 병원을 오다니며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유리 밖에서 지켜만 봐야 되는 심정이 너무 괴로웠죠. 남편과 저는 참 많이 울었고 우리 아이만 괜찮다면 뭐든 다 하겠다고 제발 아이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심장 쪽이라 더 초조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도 있었지만 위기는 잘 넘어갔고 아이도 힘든 수술과 병원 생활을 잘 버텨주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병원 생활을 하다가 아이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가슴에는 큰 흉터 자국이 남긴 했고 콧줄을 계속 끼고 있어야 했고 또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일단 아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와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저의 고생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고 아이의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는데요. 아이는 꽤 클 때까지도 콧줄로 분유를 먹어야 했고 토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많이 예민한 편이어서 밤에는 거의 못 자고 낮잠도 길게 자는 법이 없었죠. 자주 아팠고 무엇보다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약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아프고 예민한 아이다 보니 저도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고 제 시간은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작은 몸으로 견디고 버텨주는 게 고마웠고 내가 더 힘내자 마음먹으며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일반 직장이 아니다 보니 육아휴직은 없었던 데다 그맘때 야근도 많이 하고 설령 집에 있다고 해도 육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박으로 육아를 다 해야 했죠. 저는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부지런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기에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많이 돌보고 육아에도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공부방을 그만뒀고 본인만 돈을 벌고 있으니 육아는 당연히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기저귀조차 한 번 간 적이 없고 아이를 제대로 재운 적도 한 번도 없을 정도죠. 그저 집에 오면 5분, 10분 정도 귀여워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건강한 아이라고 해도 처음 해보는 육아가 힘들었을 텐데 아픈 아이다 보니 저는 더 신경 쓰는 게 많고 할 일도 많았죠. 병원도 자주 가야 했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라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 좋은데 저 혼자서만 해야 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또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나 한 번씩 저에게 웃어주면 그간의 피로가 싹 가시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 비록 육아는 안 도와줘도 그래도 아이가 많이 건강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생각하며 열심히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의 돌이 다가왔어요. 돌이 끝나고 2차 수술이 있었고
그 수술만 잘 끝나면 여느 아이와 다를 것 없이 일반적인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남편과 제 사이는 눈에 띄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독방 육아가 이어지면서 저도 불만이 조금씩 쌓여갔고 어느 순간부터 저랑 얘기하기 싫다며 남편은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어요. 그맘때 부쩍 퇴근이 늦어지고 이런저런 일 핑계를 대며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죠. 나중에 지켜보니 일 때문도 아닌 것 같은데 일 핑계를 대는 것 같아 저도 화가 났죠.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고 있으면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남편까지 자꾸 늦게 오고 밖으로만 돌고 본인 볼 일만 다 보러 다니니까요. 친정과 시댁 둘 다 멀리 있어서 도움받을 곳도 없었기에 오롯이 저 혼자만의 독방 육아였는데 그럴 때일수록 남편이라도 많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돌았고 제가 그런 걸로 섭섭해하면 자기도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며 왜 이해를 못하냐며 도리어 화를 많이 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고 사이좋던 남편과 제 사이도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자꾸 잠에서 깨니까 자기도 잠을 못 자겠다며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 힘들다고 하면서 작은 방에서 따로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루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던 아이가 자다가 기침하면서 토를 했고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씻기고 새벽에 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겨우 우는 아이를 달래서 눕히고 물이라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문득 보니 작은 방문 사이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이 새벽 시간까지 안 자나 싶어서 슬쩍 문을 열어봤는데 남편은 헤드셋을 끼고 누워서 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너무 화가 치밀었죠. 저는 아이가 토해서 그거 다 치우고 씻기고 우는 아이 달래서 겨우 눕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은 방에서 헤드셋까지 끼고 누워서 낄낄거리고 있으니까요. 안방에서 그 난리가 나는 걸 모를 리도 없고 남일인 양 저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가서 헤드셋을 확 벗겼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해? 세준이 울고불고 한 거 못 들었어? 뭐 하루 이틀이야? 자다가 우는 거? 세준이가 다른 집 자식이야? 당신 자식 아니야? 어쩜 그렇게 반응해? 걱정도 안 돼?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려는데 피곤한 사람 붙잡고 왜 그래? 피곤해? 누군 안 피곤해? 나는 세준이 낳고 제대로 쉬어본 기억이 없어. 당신은 이렇게라도 쉬지만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쉬어? 그리고 다른 건 다 떠나서 자식이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그것도 안 들리디? 아니면 들려도 내 할 바 아니다 그랬던 거야? 안 들렸어. 됐어? 하면서 제 손에 들린 헤드셋을 확 뺏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픈 애는 나한테 모조리 떠넘기고 모른 척하고. 무슨 모른 척. 밖에서 돈 벌어 오잖아. 그 돈 나도 나가서 벌 수 있어. 이참에 아예 바꿀래? 그 말에 남편도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방금 나더러 세준이가 네 새끼지 남의 새끼냐고 해놓고 당신도 똑같네. 그렇게 애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키워보니까 힘들어 죽겠어? 당연히 힘들지. 나는 사람 아니야? 세준이 우리 자식이야. 그러면 육아도 좀 나눠서 하고 나누는 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참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나한테 이렇게 다 떠넘겨?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뭐? 너 맨날 힘들다고 죽상에 앓는 소리 듣는 거 진짜 피곤하다고.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겉옷을 챙겨 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새벽에 어딜 가? 하지만 남편은 대꾸도 없이 그대로 나가버렸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는 저렇게 유치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 피곤하고 싫다고 아이는 나몰라라 하고 또 싸움이 생기니 그대로 회피해 버리는 거였죠. 그날 밤 저도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후부터 집에서 저와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도 묵묵부답.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가 싶고요. 저도 화가 나서 나중에는 말 안 걸고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도 완전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이혼하자는 겁니다. 저랑 이렇게 못 살겠다고요.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것도 애초에 남편이 시작한 건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서 이혼까지 요구를 하다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이혼? 세준이 생각은 정말 요만큼도 안 해? 애 아빠라는 사람이 책임감이라고는 없어? 나 책임감 없어. 그럼 세준이는 어쩔 건데? 당신이 키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지 자식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보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곤 저한테 이혼까지 해달랍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여자라도 생겼니? 아니, 너랑 더 이상 살기 싫어. 왜? 이유나 알자. 사람 싫어지는데 이유가 있어? 그냥 이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 너는 기분 내켜서 결혼하고 또 기분 내켜서 이혼해? 결혼이고 이혼이 장난이야? 그럼 계속 이렇게 살자고. 근본적으로 너에 대한 애정이 없어졌어. 근데 어떻게 더 살아? 그럼 세준이는? 세준이 타령 좀 그만해. 양육비는 매달 보내줄 테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애를 이렇게 짐짝 취급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는데 남편도 저에게 뺨을 맞고는 저를 노려보더니 또다시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한동안 연락 두절되고 다시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사무실도 찾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실까지도 문을 닫았더군요. 아예 잠적을 한 거였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결국 이 사실을 친정에도 알렸고 친정 식구들도 어처구니가 없어 했죠. 다 큰 어른인데다 애아빠란 사람이 무작정 이혼해달라 떼쓰고 가출해서 잠적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던지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믿을 만한 심부름 센터를 알아왔다며 이 서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이긴 했지만 도저히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데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의 예상대로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내연녀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더 충격인 건 그 내연녀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동거 중인 걸로 봐서는 남편의 애인 것 같았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게다가 저희 아이 태어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하고 가출해서 다른 여자랑 동거하고 게다가 그 여자가 임신이라뇨. 너무 상식 밖의 일이라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시댁에 알렸습니다. 시부모님도 몹시 놀라셨죠. 저는 남편과 이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 생각이다. 그리고 이혼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이혼은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꼴까지 보고 어떻게 그냥 살겠나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집 나가 있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혼은 남편이 더 원하는 상황이니 양육비 일시불로 주는 조건이면 이혼도 협의로 바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져 있었는지 양육비 일시불 조건을 받아들였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위자료 소송도 끝까지 갈 필요 없이 합의금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괘씸해서 위자료 소송만큼은 합의 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저희 변호사와 논의 끝에 합의금을 받고 그냥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위자료를 다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는데 그 돈 대신 현재 갖고 있는 집을 아예 제 소유로 바꾸는 것으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살고 있던 신혼집은 원래 남편과 제 돈이 반반 들어가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만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집에 대한 자기 지분을 포기한다고 했던 거죠. 저도 따로 돈 때문에 입씨름하는 것보다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도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고 위자료 소송도 합의로 끝을 냈기에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어떤 지인은 저에게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해주느냐고도 하던데 저는 이미 깨진 사이인 남편 놈과의 감정 싸움 때문에 괜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받을 거 확실히 받고 하루라도 빨리 그 인간과 끝내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더욱요. 저런 야비하고 무책임한 인간을 내비랍시고 놔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류 정리하고 최대한 빨리 깨끗이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이한테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힘든데 그런 걸로 제 속 계속 끓이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래도 애는 좀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그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도 아이가 있다 보니 크게 아쉽진 않았던 모양이었죠. 저도 남편까지 집 나간 마당에 굳이 2년 끝난 전 시부모에게 아이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그 집과는 끝을 내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얼마 뒤 아이의 두 번째 수술이 있던 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고 다행히 아이의 수술도 잘 끝이 나고 회복도 잘 되었어요. 저는 자는 아이 옆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이제 나밖에 없다. 아빠라는 인간은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도망갔고 이제 나뿐이다. 엄마가 너를 꼭 잘 지켜줄 거고 너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할 거다. 보란 듯이 잘 살 거다. 그 생각을 계속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한 결심이기도 했고 전 남편을 내 인생에서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다시 한번 다짐한 거죠. 그 후 아이가 20개월 정도 됐을 무렵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공부방 일을 시작했죠. 원래 운영하던 빌라는 정리하고 살던 집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일도 하고 아이도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건강도 좋아졌고 바쁘고 활기차게 살면서 저도 예전의 제 에너지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육아라는 것도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고 참 힘들더니 아이가 점차 크면서부터는 한결 수월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가 오히려 저에게 위로도 되고 살아가는데 큰 힘과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괘씸하고 지난 결혼도 잘못했다 싶지만 그래도 제 눈앞에 아이를 보면 그 결혼에서도 남는 게 있었구나. 우리 아이가 내 옆에 남았구나 싶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서 말을 곧잘 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는 아이에게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떠나가셨고 엄마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 욕을 할 수도 없어서 좋게 좋게 얘기해 줬는데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눈치가 있는 건지 그 후부터는 딱히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전 남편에 대한 근황은 다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또 설령 듣는다고 해도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딱지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 보내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덕에 저도 개인 시간도 갖고 좀 쉬기도 하고요. 그날도 아이를 일찍 친정에 데려다주고 간단히 먹을 것을 사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서 너무 놀란 저는 들고 있던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처음엔 괴한이 저희 집 근처를 어슬렁거린 줄 알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선아, 나야. 누군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돌아봤죠.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너무 상하기도 했고 이혼하고 2년 정도 남짓이었는데 너무 늙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왜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 보러 온 적도 없고 연락도 한 적 없고 아예 왕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왔으니까요.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그런데 남편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뭐? 저는 전 남편이 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전처집에 찾아와서 살려주고 도와주라니요. 뭔 헛소리 하는 거야. 당장 돌아가. 나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도망쳐 나왔어. 나 일단 집에 좀 들어가게 해줘. 도망? 그래, 나 좀 도와줘. 일단 물이라도 한 잔 주던가. 내가 왜? 당장 가라고.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전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벼랑간 현관문을 붙잡았습니다. 정선아, 이거 안 놔? 경찰 불러? 그런데 그 짧은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남편이 문을 확 잡아당기더니 안으로 잽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열받아서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죠. 나가! 안 나가? 그런데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식탁 위에 있던 아이 간식을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됐어. 경찰 부를게 그냥. 경찰 좀 불러줘. 그것들 다 신고해서 쳐넣어버리게. 뭐? 조은이랑 그 오빠 새끼. 그것들 다 신고해야 돼. 남편은 간식을 막 우겨 넣으면서 한편으론 울분에 차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는데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신고할 거면 직접 하지 누구더러 하라 말아요? 당신 폰 없어? 없어. 그 새끼가 숨겨놨어. 나 완전 감금되어 있다가 나왔다니까? 감금? 그래. 겨우 도망쳐 나와서 택시 탔어. 그나마 주머니에 10,000원 2장 있어서 엄마 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집 주소는 기억나고. 그래서 이 집으로 일단 온 거야. 차라리 경찰서를 가지 그랬어.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 너무 경악이 없어서. 이 동네에 경찰서 있지? 나 좀 데려다 주라. 내가 미쳤어? 직접 가. 지금 당장. 나가. 그것들이 나 잡으러 올까봐 그러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저는 도대체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어디에 감금되어 있었던 거며 무슨 신고를 자꾸 해달라는 건지. 저는 소파에 앉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라도 해봐. 그래야 경찰에 신고하던지 당신 어머니한테라도 연락해 줄 테니까. 그 말에 남편은 식탁 의자에 털썩 앉더라고요. 고맙다. 내가 당신한테 참 못할 짓 했는데 그래도 급박한 순간에 당신하고 이 집이 먼저 생각나더라고. 그딴 소리 됐고 무슨 일인데? 무슨 감금? 납치라도 당한 거야? 남편은 이를 갈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남편의 상간녀 이름은 조은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을 나갔던 당시에 신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푹 빠졌고 동거를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여자와 남편이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그 여자랑 어느 토킹바에서 만났답니다. 남편이 자주 가는 토킹바가 있었는데 여자 종업원들이 와서 대화해주고 그런 데래요. 지 와이프는 아픈 애 돌보면서 밤낮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여자 나오는 칵테일바 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새삼 열받긴 하지만 일단은 가만히 들어줬어요.
남편은 거기서 새로운 직원이라는 조은이랑 만나게 되었대요. 남편은 조은이에게 한눈에 반했고 그 여자를 보러 그 술집에도 자주 갔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도 따로 만나게 되고 연락도 주고받다가 조은이 집에도 자주 갔대요. 그런 과정에서 조은이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여자한테 눈이 뒤집힐 대로 뒤집힌 남편은 저랑은 이혼하고 조은이랑 살림을 차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어쨌든 이혼을 했죠. 이혼 후에 계속 조은이네 집에서 살았는데 전 시부모님들이 조은이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더랍니다. 그러다가 조은이가 다른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이사를 가자고 했고 원래 살던 곳에서는 1시간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사 간 집 옆집에는 조은이네 오빠가 살고 있었답니다. 조은이 오빠는 소위 깡패였고 술집 관리하는 일을 한대요. 남편은 조은이 따라 이사를 갔고 거기서 본인 원래 하던 영상일 하며 지내려고 했는데 조은이 오빠가 남편더러 앞으로 자기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돈도 훨씬 잘 벌 수 있고 조은이도 그걸 원했대요. 그래서 남편도 그 오빠 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챙겨주고 일도 잘 알려주고 월급도 많이 주니까 전 남편도 좋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은이 오빠가 남편한테 불법적인 일도 하나둘씩 강요하더랍니다. 남편도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하라는 대로 했고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싶었던 적이 많았대요. 하지만 정신 차려보니 자기도 그런 일에 광녀가 많이 되어 있고 발을 빼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조은이 오빠도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더욱이 조은이 오빠는 자기 기분 나쁘면 남편에게 손찌검도 한 번씩 했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그곳을 뛰쳐나와서 신고를 하던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남편도 그곳에 계속 있으면서 그냥 폭력에도 점차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답니다. 조은이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 남편의 애가 아니었대요. 다른 남자의 애였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기절초풍했답니다. 당연히 자기 애인 줄 알고 내내 키웠는데 애 아빠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 일로 전 남편은 화가 나서 집을 뒤집어 엎고 조은이에게 손찌검을 했대요. 그리고 그 집도 나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조은이가 자기 오빠한테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렸고 조은이 오빠는 열받아서 전 남편을 때렸대요. 전 남편은 자기는 이 집에서 나갈 거고 이렇게 때린 것도 다 폭행죄로 쳐넣을 거다. 그리고 자기한테 불법적인 일 시킨 것도 다 경찰서 가서 얘기할 거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라는 사람이 전 남편을 방 하나에 가둬버렸대요. 폰도 뺐고요. 전 남편은 갑자기 방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고 밖에는 조은이랑 오빠가 감시를 하니 도망도 못 갔답니다. 조은이는 그 와중에도 같이 아이 잘 키우면서 예전처럼 계속 살자고 그렇게 약속하면 꺼내주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싫다고 이 집에서 나갈 거고 너랑은 인연 끝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남편도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무슨 큰일 날지 모르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도망도 안 갈 거고 예전처럼 얌전히 형님 밑에서 일하면서 지내겠다. 아이도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 그러니 문 열어달라 회유를 했답니다. 조은이는 그 말을 믿고 열어줬는데 남편은 기회를 엿보다가 겨우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폰도 없이 무작정 나와서 보니 옷에는 10,000원짜리 도어장 들어있는 게 다여서 바로 택시부터 탔대요. 어딜 가냐고 물어보는 기사한테 목적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머릿속이 새카매졌답니다. 그런데 하필 저희 집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저희 집을 말했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전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 사람이 겪은 일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혹시 술이라도 먹어서 헛소리 하나 싶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속 터져하면서 중간에는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로 힘겨워하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은 그것들이 감금해놓고 빵이나 몇 개 던져주고 밥도 제대로 안 줬다면서 저더러 밥 좀 차려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인간이 진짜 미쳤나 싶었죠. 본인이 감금당한 건 당한 거고 저랑 무슨 사이라고 여기로고 밥까지 달라고 하는 건가요? 뻔뻔하게 말이죠. 게다가 그날은 마침 저희 아이가 없었지만 저희 아이가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갑자기 애아빠라는 사람이 희한한 몰골로 나타나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러면 아무리 어린애라도 받을 충격이 적지 않을 텐데요. 무엇보다 전 남편의 상간녀와 그 오빠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면 저희 집으로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랑 아이랑 둘이 사는데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전 남편이란 인간은 정말 끝까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전 남편 놈은 눈치도 없이 세준이는 어디 갔어? 세준이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은데. 세준이가 아빠는 안 찾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애보로 한번 찾아온 적도 없는 주제에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더군요. 저는 전 남편을 빤히 봤습니다. 왜? 네가 도망쳐 나오든지 말든지 왜 여기로 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 다급한 순간에는 여기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 당신밖에 생각 안 나고. 나한테는 당신이 되게 큰 사람이었나 봐. 하면서 아련 떨고 있는데 웃기지도 않았죠. 큰 사람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결혼 2년도 안 돼서 바람나 가출하니? 당신 아직도 나에 대해서 많이 섭섭한가 보네. 어떻게 이런 감정을 섭섭이라고 하겠어. 섭섭이 아니라 소름 끼치고 지긋지긋한 거겠지. 너랑 나랑 뭔 사이라고 여길 기어오고 난리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어쩌라고. 내가 거기 가라고 했어? 네가 그 여자 좋다고 따라가고 전부 네가 선택한 인생 아니야. 아 됐고 너랑 이런 얘기 나눌 이유도 없다. 하면서 저는 폰을 꺼내서 번호를 눌렀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조은이한테 연락하는 거야. 전에 상간소송 진행 때문에 그 여자 연락처 나한테 있는 거 알지? 그 말에 전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하면 어떡해.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도망쳐 나온 건데. 나 너랑 이혼했어. 이제 그 여자가 네 와이프 아니야? 와이프한테 남편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지. 그리고 전화를 하려는데 전 남편 놈 달려와서 제 폰을 뺏으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갱이가 일어났죠. 이거 안 놔? 안 돼, 전화하면. 하지만 상대방이 여보세요 라고 했고 저는 외쳤습니다. 나 이재준 전처인데 이재준 지금 여기 와 있어. 빨리 데리고 가. 네? 남편은 시겁하며 제 폰을 바닥으로 던지더라고요. 미쳤어, 진짜? 내 폰 왜 던져? 너야말로 미쳤냐? 내가 너 뭐 좋다고 숨겨주고 경찰에 신고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이 없냐? 나는 조은이하고 그 오빠라는 작자가 와서 너 개 끌듯이 끌고 가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이야. 알아? 저도 눈이 돌아서 외쳤고 남편도 뜨악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찾아왔구나 싶었던 거죠.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불이 나게 밖으로 달려나가서 도망갔습니다. 제가 전화했으니 조은이가 금방이라도 달려올 거라 생각해서 주랭냥 친 거죠. 저는 밖으로 나가 비밀번호도 혹시 몰라 다시 바꾸고 문 닫았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잠시 후 제 여동생한테서 전화 왔더라고요. 언니, 방금 그 전화 뭐야? 아, 아니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진짜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형부, 아니 그 자식 거기 와 있어? 지금은 없어. 얘기가 좀 길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네, 저는 조은이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제 여동생한테 걸었습니다. 조은이한테 건 척만 하고요. 사실 저는 조은이 번호도 진작에 지워버린 상태라서 번호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굳이 전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전 남편 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괜히 여기 있다고 하면 조은이랑 조은이 오빠라는 작자까지 이 집에 찾아올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싫고요. 그냥 이렇게 해야 전 남편이 제 발로 도망갈 것 같아서 전화하는 척 한 것뿐입니다.
하여튼 전 남편은 그렇게 도망쳤고 허겁지겁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 제가 본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이 저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도 전 남편의 아이도 아니었고 그 여자네 오빠 밑에서 일하면서 무슨 업소 관리하고 이상한 일까지 하면서 지냈다니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전 남편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고 일하고 감금까지 당해서 도망치는 일을 겪나 신기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 모두는 다 전 남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지만요. 하여튼 이혼하고 그 여자랑 엮여서 마음고생 몸고생 하다가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참 쌤통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도망가고 그 후의 일은 몰랐다가 아주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전 남편은 자기 본가로 30분을 내리 달려서 도망을 간 모양이었고 경찰에 신고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내연녀도 전 남편이 자기를 폭행했다며 먼저 고소를 했답니다. 자기 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전 남편이 뺨을 때렸다는데 그 여자는 더 심하게 맞았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리고 감금이 아니고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서 요양을 한 것뿐인데 감금은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서로 고소하고 소송 걸고 아주 개싸움 벌이고 있나 보더라고요. 참 한심했죠. 저 따위로 살려고 아픈 애 놔두고 바람피고 이혼 요구까지 했던 건지. 전 남편의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은 궁금해하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희 아이 2번째 수술이 있던 날 잠든 아이 옆에서 울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했었죠. 전 남편이라는 작자를 제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우듯 완전히 지울 거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살 거라고 마음 먹었기에 전 남편이 어쩌고 살든 더 이상은 궁금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고 저와 아이에게 저질렀던 짓 본인도 돌려받고 있다는 건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랑 서로 사랑해서 연애 잘하다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 아이 잘 키우면서 서로의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평범하지만 참 행복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저와 아이를 쉽게 배신했고 본인만 생각하다가 저 지경이 되었어요.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게 굴어서 잃은 것이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도 잃을 것이 얼마나 더 많을지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